군량이나 무기 등은 보잘것없었다.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영을 고아도로 옮기고 이곳에서 108일간 머물며 조선 수군 재건에 힘쓴다. 고아도는 섬의 서북쪽이 병풍처럼 높이 솟아있어 북서풍을 막아주고 배를 감추기에도 적합했다. 해남 현감 위영이 찾아와 피난민들 중에 군복무를 할 만한 자들을 선발하자고 건의하였다. 선발된 자들의 가족들을 여러 섬들에 정착시키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이순신은 그의 뜻에 따라 그대로 시행했다. 덕분에 고아도에 머물 동안 4천여 명의 수군과 격군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백성들이 정착할 집과 군막 건설 현장을 감독했다. 고아도 근처는 목재를 구하기에 수월했다. 날이 더 추워왔으므로 감독하는 군관들을 다그쳤다. 데리고 온 백성들을 고아도와 그 주변의 여러 섬으로 나누어 보냈다. 백성들은 살던 고향의 마을에 따라 패를 나누어 섬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은 고아도에서 먼 섬으로는 서로 가지 않으려고 다투었다. 또한 수군이 들어섰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백성들이 많아 피난선들과 어선들의 왕래가 잦아져 적의 첩자가 숨어들 것이 염려가 되었다. 온갖 문제가 직면해 있었으나 가장 큰 어려움은 군량의 확보였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그때 이의온이라는 젊은 선비가 찾아와 바닷길을 다니는 배들에게 통행첩을 발행해주고 대신에 곡식을 걷자고 제안했다. 배들의 크기에 따라 군량미를 달리받고 통행과 어업을 자유롭게 하도록 보호해주자는 것이었다. 해로를 통행할 때마다 간첩을 잡아내려는 병사들이나 같이 어업을 하는 피난민들과의 다툼이 잦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왜군들이 걱정된 탓에 백성들은 오히려 이를 반가워했다. 통행첩을 팔아 구리와 철을 사들여 대포와 총을 만들고 전선을 건조했다. 판옥선을 40척이나 건조해낼 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량 창고가 가득 찼다. 영산강 물길을 따라 영암, 나주, 무안의 넓은 들은 아직도 온전했고 백성과 풍속이 보존되어 있었다. 백성이 양식을 얻어먹기 편한 자리였다. 백성의 뒷전으로 숨어 들어온 것만 같아 칼샹크는 민망했다. 서해의 물길은 그에게 너무나 낯설었다. 명량처럼 사납고 좁은 물길을 골라 적들을 거기로 유인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존망의 역류를 노려볼 만했지만 그나마 온전하게 자리 잡은 백성의 삶의 터전을 배경 삼아 적을 막고 싶지 않았다. 정유년 겨울에 고아도는 고요했다. 전쟁은 천천히 죽어가는 말기암 환자처럼 지지부진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희망은 멀어서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죽음 또한 멀어서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은 의심할 수 없이 분명하였다. 명량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더딘 시간들이 힘겹게 겨우 흘러갔다. 저녁마다 저무는 햇살에 그늘진 먼 섬들이 소멸하는 날들은 기진맥진하게 흘러갔다. 적의 육군들은 붙잡은 조선 백성들을 끌고 가 울산에서 순천까지 이르는 800리 연안 포고들마다 성을 쌓게 하고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군량이 없었던 그들은 끌고 온 조선 백성들을 먹이지 않았고 굶어 죽으면 버리고 또 끌고 와서 성을 쌓도록 했다. 적은 커서 보이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으나 거대했다. 우수영에서 안희과 보내거나 도원수부에서 보내는 근접도 낮은 첩보만이 거제도 방면의 적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였다. 일본 본토로부터 신규로 보급된 것인지 분산된 병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도 판단할 수 없었다. 계산형 봄에 협선 한 척을 내어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송여종, 김수철이 함께 갔다. 영산강 물길은 늘 불안했다. 적의 육군이 전라도 내륙으로 쳐들어온다면 영산강 물길은 적들이 고아도를 겨눌 적의 물길이 될 수 있었다. 물길은 임자가 따로 없었다. 이순신은 강에서 적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강물에는 파도가 없어서 배는 비단 이부자리를 깔고 나아가는 듯했다. 나주와 무안의 들판에 펼쳐진 백성들의 삶은 가늘게 뿌리 박혀 있었다. 인마의 백골로 뒤덮인 강산에도 눈은 녹아내렸고 강물은 전몸살을 앓듯이 불어났고 강 언덕으로 펼쳐진 붉은 흙이 봄볕에 부풀어 있었다. 부푼 강물과 부푼 흙을 스치는 바람은 달았다. 몽탄 여우를 거슬러 올라가 영산포까지 올라갔다. 지난 가을에 지붕을 새로 얹지 못한 백성들의 초가 지붕들이 시커멓게 썩어 있었다. 문짝과 울타리가 허물어졌고 사내들이 모두 죽거나 끌려가서 노인과 부녀들만이 살고 있는 마을이 나타났다. 마을 앞 나루터는 강을 건너온 백성들로 복잡거리고 있었다. 나루터에는 우일장이 서고 있었다. 마을로 배를 대라. 장군들이 수군들을 보자 놀라서 보따리를 챙기며 일어났다. 놀라지 마라. 우리는 조선 수군이다. 물길을 보러 왔다. 백성들은 평상복을 입고 있는 이순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장터에는 염소, 강아지, 닭, 토끼들이 발목을 새끼에 묶여 나와 있었고 봄 미나리, 메주, 두어 대씩에 콩, 팥, 조, 수수가 나와 있었다. 국밥을 끓이던 안악에게 안희가 물었다.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값은 곡식으로 쳐주겠다. 밥이 모자라니 곡식을 주시면 지어 올리겠습니다. 국물은 넉넉하오니
안악이 밥을 짓는 동안 이순신은 장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봄볕이 이불처럼 따스하여 노곤한 졸음이 몰려왔다. 송여종, 안희와 함께 안악이 차려준 밥상에 둘러앉아 국에 조밥을 말아먹었다. 말린 토란대와 고사리에 선지를 넣고 끓인 국이었다. 무짠지와 미나리 무침이 반찬으로 나왔다. 백성의 국물은 깊고 따뜻했다. 그 국물은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온 진액처럼 그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조밥의 밥알들이 이스에서 뭉개졌다. 안악이 뜨거운 국물을 새로 부어주었다. 날이 저물어 그날 밤은 마을에서 묵었다. 안희, 송여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안희야, 강물을 위해서 싸움을 할 만하겠느냐? 물이 흔들리지 않으니 더욱 두려웠습니다. 강은 물이 아니라 육지입니다. 강 양쪽 육지에서 적이 활을 쏘아대면 수군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강폭이 좁은 상류에서는 적을 맞을 수 없다. 바다에 가까운 하구에서 맞아야 한다. 여기 또한 사지로구나. 그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적들은 영산강을 타고 영암, 나주의 백성들을 도륙할 것이었고 서해를 따라 임금에게 갈 것이었다. 여기서 더 뒤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고화도에서도 그의 사지를 찾지 못하였다. 아마도 그의 사지는 경상 해안 쪽으로 좀 더 나아간 자리여야 마땅할 것이었다. 정유년 겨울은 지나갔다. 승주 조계산 속에 박아둔 승병장 처운이 적군포로 17명을 생포에서 데려왔다. 처운은 일본 말을 알아듣지 못해 생포된 자들을 신문하지 못한 채 끌고 왔다. 순천으로 내려온 적의 육군들로 조계산 남쪽 외곽진지에 배치된 자들이었다. 김수철에게 그들을 신문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외곽진지에서 붙잡힌 하급 병사들에게 적의 중요 전략 정보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정보를 요약해 도원수부에 제출해야 했다. 얼마 후 포로들의 행적을 면밀하게 다시 조사하라는 임금의 유지가 고화도로 내려왔다. 임금은 임진년 가을에 성종릉과 중종릉을 파헤친 적병을 찾고 있었다. 경기 자도관찰사 성령이 다음해 4월에 올린 장계를 통해서야 능이 도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을에 파헤쳐졌다고는 하나 그 이전인지 그 뒤인지도 알 수 없었다. 5년 전 임진년 가을에 경기도 광주 지역을 거쳐간 자들 중에 두 선왕의 능을 도굴한 자들을 찾아보라는 것이었다. 처운이 잡아온 포로들은 조선에 파병된 시점이 제각각이었고 임진년 개전 이후 적의 병력은 수시로 교체되었으니 이제서야 능을 범한 자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될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들 모두 정유년에 파병된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임금은 범인을 찾고자 했다. 전쟁의 종교를 종묘사직에 고하기 전에 능을 범한 범인의 머리를 바치려는 조바심이었다. 도굴 소식을 듣자 임금은 성종릉과 중종릉이 있는 남쪽을 향해 통곡했고 명예천자가 있는 북쪽을 향해 통곡했다. 임금은 방향을 바꾸어가며 오래오래 통곡했다. 중신들은 임금을 따라 방향을 바꾸어가며 울었다. 전하, 신들을 죽여주소서. 유성룡이 행제소 수문장인 이홍국을 현장으로 보냈다. 이홍국은 성종릉은 이미 구덩이가 비어있었고 중종릉은 염습한 옷은 없어지고 썩다만 시체가 구덩이에 가로 놓여 있었다고 보고했다. 조정에서는 이홍국의 보고가 포상을 노리고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아닌가를 놓고 사분오열하였다. 그 주변에는 다른 여러 무덤들의 백골이 땅 위에 뒤섞여 있었다. 조정에서는 선왕을 모셨던 경험이 있을 만한 나이든 내시와 궁인들을 보내 진위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허나 땅에 묻힌 지 50년 가까이 100년 가까이 된 시신들이었다. 50년 전의 시신을 누가 알아보겠는가. 태신들은 임금에게 보고했다. 옥체 백골에 머리카락 묘들이 붙어 바람에 날렸습니다. 가슴과 등의 가죽이 뒤엉켜 있어 죽기가 많았던 생전의 옥체의 모습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어용의 모습을 그려낸 것도 여러 신하들이 본 바와 같지 않아 의심하는 사람이 많으나 달리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주변의 여러 시체를 살피었으나 아득하고 혼미해서 옥체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시체가 옥체인지는 조정의 공론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 주변에 인고를 태운 채가 널려 있었습니다. 재를 쑤셔보았으나 옥체를 태운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인마의 시체를 함께 불태워 재를 뒤섞여 놓았으니 어찌 옥체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때 이순신은 여수 자수영에서 선정관들에게 술을 먹이며 왕릉의 일들을 들었다. 세상의 허망함과 문해용이 견딜 수 없이 가엽고 무섭다고 생각했다. 계사년에 왕릉을 범한 자들을 정유년이 되어서 포로들 중에 찾아내라는 임금의 유지는 그 허망함과 문해용을 완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계사년 법릉의 일을 어찌 차마 참담하여 입에 담을 수 있사오리까. 지금 신이 부리고 있는 적의 포로는 17명입니다. 어미 신문한 즉 모두 정유년 봄에 파병된 자들로 계사년의 일과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신은 멀리서 통곡할 따름입니다.
여름 장마철이면 임진년 사천 싸움에서 적의 총탄에 맞은 왼쪽 어깨가 결렸고, 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지는 날이면 무릎과 허리가 함께 아팠다. 적탄이 언제 날아와 박힌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적을 부수고 돌아가는 길이 되어서야 어깨가 빠지듯 아파왔고, 겨드랑이가 피에 젖어 미끈거렸다. 적탄은 몸속 깊이 들어와 박혔다. 적의 총탄의 깊이는 죽음 직전에서 멈춰 있었다. 그 상처는 오래전부터 그의 몸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처럼 무거웠다. 임진년에는 하루도 갑옷을 벗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사천에 이어 당포, 당항포, 율포를 기습해 적선 50여 척을 바다로 유인해 온전히 부수었다. 당황하여 개통을 잃어버린 적들을 한 척씩 차례로 부수었고, 배가 깨지면 쏟아져 나오는 적병의 수는 헤아리지 않았다. 여름 내내 갑옷 밑에서 진물이 흘렀고, 상처가 아물어 진물이 마른 뒤에도 무덥고 끈끈한 날씨가 되면 어깨뼈가 쑤시고 왼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픔의 실체는 보이지 않아 마치 아득한 적들의 근본과도 같았으며, 흐린 날마다 느끼는 어깨의 쑤심은 마치 적의 생명이 그의 몸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서울 의금부 형틀에 묶여있을 때 임금의 형장이 그의 몸을 파고들 때마다 눈앞에 캄캄한 절벽이 일어섰고, 절벽은 흰빛으로 부서져 나갔다. 그리고 또 절벽이 일어섰다가 부서졌다. 그의 하반신을 때리는 형장이 적의 총탄에 맞은 왼쪽 어깨뼈에 포개어질 때마다 아픔의 번개가 치받으며 올라왔고, 그때마다 그는 수없이 혼절했다. 그를 신문하는 위관의 목소리가 혼절과 혼절의 사이에서 들려왔다. 너는 전하의 군대냐 가토의 군대냐? 너는 왜 군공을 속여 보고한 것이냐? 임금을 속이고 능멸한 신하는 죽어 마땅하다. 너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냐? 전하께서는 내가 가토의 머리를 들고 온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다. 내가 조선의 무장이라면 타직 앞에 죄를 바르고 하고 명예롭게 죽는 편이 어떠하냐? 위관은 집요하게 물었으나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다. 답변을 미리 예비하고 있는 질문에 그는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었다. 아마도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금뿐이었다. 임금은 그를 죽여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를 살려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었다. 히데요시가 직접 일본의 모든 병력을 긁어 모아서 조선의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는 풍문에 임금은 그를 살려주었다. 그를 죽이면 그를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풀어준 것 같았다. 결국 이순신을 살린 것은 적이었다. 세상은 뒤엉킨 문해영으로 가득하였다. 의금부에서 풀려난 후 추운 날마다 바닷바람이 뼛속의 구멍으로 드나드는 듯 싶었다. 그의 어깨에는 적이 들어와 살았고, 허리와 무릎에는 임금이 들어와 살았다. 팔을 당겨 표적을 겨눌 때에는 적이 어깨에 들러붙은 듯 싶었고, 칼을 쥔 채 자세를 돌릴 때에는 허리와 무릎 속에 살고 있는 임금이 느껴졌다. 임금의 몸과 적의 몸이 포개진 이순신의 몸은 무거웠다.